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역사상 전대미문의 참극. 오카야마현 치야마시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토토리현 경계 근처의 산촌에서 일본 범죄사상 전대미문의 참극이 일어났다. 오카야마현 이시카무 마을 카이오 부락과 이웃 사카모토 부락을 무대로 한 명의 청년이 불과 1시간 반 사이에 마을 사람 30명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시카무 마을은 380가구, 약 2,000명, 카이오 부락은 23가구, 인구 111명, 사카모토 부락은 20가구, 인구 94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대부분이 영세 농민인 이 양쪽 부락 주민은 산전을 경작하거나 양잠이 주된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겨울 동안은 눈에 갇혀 지내게 되는데 남자는 대부분 객지로 나가 돈을 벌거나 수줄 구우러 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마을에는 노인과 부녀자만이 남는다. 일명 밤놀이라는 성적으로 방종한 구습이 현저하게 남은 지역이기도 했다. 1938년 5월 21일 새벽 1시 무렵 카이오 부락 779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토이 무츠오 당시 22세는 할머니와 함께 자던 중 할머니가 눈을 뜨지 않도록 살그머니 일어나 발소리를 죽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토이의 집은 카이오 부락 거의 중앙에 위치했으며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방해꾼 취급하는 부락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면밀한 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 자신과 육체 관계를 가졌으나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2명의 여성에 대해 격렬한 살해를 품고 있었다. 토이는 두 여성이 마을에 돌아오는 날을 알아내 그날을 실행일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사건 전날인 5월 20일 오후 4시 무렵 그는 자전거로 습격할 예정인 집들을 몇 번이나 왕복하면서 꼼꼼하게 조사했다. 오후 5시쯤에는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해 부락 전체를 깜깜하게 만들었다. 전등회사의 수리를 부탁한 마을 사람은 없었다. 토이는 친한 친구에게 어차피 폐병으로 죽을 테니 굉장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다락방에 올라간 토이는 검정색 교복을 입고 양쪽 다리에 군사훈련용 각반을 단단하게 감고 고무창 신발을 신었다. 머리에 감은 수건에는 2개의 소형 회중 전등을 달았고 자전거용 램프를 목에다 끈으로 매달고 다른 끈으로 몸통에 고정해 어두운 곳에서 상대를 비출 수 있도록 했다. 일본도 하나와 비수 2개를 왼쪽 허리춤에 끈으로 묶은 후 가죽의 벨트로 다심했다. 손에는 맹수 사냥용 구경 12번 구연발에 개조한 브라우닝 엽총을 들고 포켓에는 실탄 100발을 넣고 실탄 100발을 넣은 주머니를 왼쪽 어깨에 걸쳤다. 이 지방에서는 야간 철렵을 할 때 회중전 등 1개를 수건 등으로 머리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토이가 애독한 잡지 소년클럽 전년 12월호에는 총검을 단 총을 든 일본군이 중국인을 찔러 죽이려는 만화가 실려 있었는데 이것을 흉내낸 것 같기도 하다. 5월 22일 밤에는 이슬비가 내렸지만 곧바로 그쳤고 가끔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다. 봄이었지만 쌀쌀한 밤이었다. 희생자 1. 오전 1시 40분쯤 토이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난로 옆에서 푹 잠들어 있는 자신의 친할머니인 요네 76세의 목을 장작 패는 도끼로 절단했다. 희생자 2. 가장 먼저 습격한 곳은 북쪽 이웃인 히시모토 카츠유키의 집이었다. 여기는 5인 가족이었지만 카츠유키는 군대에 입대해서 집에 없었다. 시골이라 문단속은 하지 않고 있었다. 몇 차례 밤놀이로 집안을 다 알고 있던 토이는 안쪽의 방으로 들어갔다. 토이는 과부인 카츠유키의 모친 츠키오 50세와 육체 관계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거절당한 데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엽총을 사용하면 근처에 들린다고 생각한 그는 일본도를 소리 없이 뽑아 숙면 중이던 츠키오의 목과 가슴을 찔렀다. 희생자 3, 4. 계속해 어머니의 옆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 요시오 14세와 마모루 11세를 일본도로 베어 살해했다. 여동생 미사 19세는 일 때문에 다른 곳에 묵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살해되는 것을 모면했지만 토이는 그녀가 누구의 집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희생자 5. 세 번째 집은 니시다 슈지의 집이었다. 이곳에는 4명이 있었는데 이곳도 열쇠를 잠그는 습관은 없었다. 토이는 이 집의 안주인인 톰의 43세와 몇 차례 육체 관계가 있었지만 톰에는 몇 번이나 덤벼든 것을 거절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었다. 토이는 방에서 잠들어 있는 톰의 복부에 엽총을 대고 쏘아 즉사시켰다. 희생자 6, 7, 8. 옆방에서는 3명이 난로 옆에서 자고 있었다. 장녀 오토모 요시코 22세와 주인 시즈 50세, 아내의 여동생 치즈코 22세였다. 요시코는 토이와 육체 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집에 시집갔다. 그러나 감기로 앓고 있는 토메를 문병하러 요시코와 치즈코가 와 있었다. 토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날을 학살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세 사람은 총성에 잠을 깼는데 근거리에서 엽총에 맞아 모두 즉사했다. 희생자 9, 10. 네 번째는 키시모토 타카시의 집이었다. 여기는 4인 가족이었다. 마찬가지로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앞문으로 침입한 토이는 한 이불 속에 잠들어 있던 주인 타카시 22세와 임신 6개월이던 아내 니시다 토모에를 엽총으로 사살했다. 토모에는 5번째로 살해된 토마의 둘째 딸이었다. 희생자 12. 잠에서 깬 조카 테라나카 타케오 18세가 달려들었으나 토이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뒤 엽총으로 가슴을 쏘았다. 토이는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모친 타마 당시 70세의 앞에 버티고 서서 당신들과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지만 니시다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타마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토이는 총을 쏘았다. 그러나 타마는 치명상을 입지 않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혼자 살아남은 타마는 젊은 사람이 죽고 내가 살았다며 신도 부처님도 없다고 슬퍼했다. 희생자 12. 5번째는 테라카와 마사이치의 집. 여기는 6인 가족이었다. 거듭되는 총소리에 테라카와 집의 식구들은 모두 잠에서 깼지만 문단속은 하지 않았다. 현관으로 들어온 토이는 무슨 일인가 하며 나온 주인 마사이치 60세의 가슴을 엽총으로 쏘아 사살했다. 희생자 13에서 16. 놀라서 창밖으로 튀어나온 장남 데이치 19세의 등을 엽총으로 쏘아 사살하고 복도의 덧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던 오냐토키 15세와 육녀 하나 12세를 사살했다. 며느리 노기 세츠코 22세는 복도 구석으로 몰고 가총으로 쏘았다. 테이이치와 세츠코는 불과 6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 사녀 유리코 22세와 토이는 깊은 사이였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토이가 신혼집에 밤마다 찾아가는 바람에 유리코는 이혼하고 말았다. 토이는 둘 사이를 되돌리려 했지만 유리코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마침 3일 전부터 유리코가 집에 와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토이가 이날을 학살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 유리코는 뒷문으로 재빨리 나와 이웃집으로 도망쳤다. 토이가 가장 원망한 유리코는 경상을 입는데 그쳤다. 희생자 17. 유리코가 도망친 것을 눈치챈 토이는 바로 뒤를 쫓았다. 6번째 집인 테라카와 모키 당시 45세의 집은 원래 토이의 습격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비극에 연루되고 말았다. 여기는 5인 가족이었다. 앞문을 잠근 직후 토이가 와서 문을 열라고 고함쳤다. 별지에 있던 부친 코시로 86세가 덧문을 열자 토이는 그를 엽총으로 쏘아 즉사하고 말았다. 유리코와 주인 모키치, 아내 노부코 당시 41세, 차남 신지 당시 17세는 모든 문을 꼭 닫았다. 토이는 총을 마구 쏘고 문을 격렬하게 두들겼다. 모키치는 이대로는 모두 살해당한다고 판단, 신지를 테라카와 모토카치의 집으로 가 도움을 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지는 옆문으로 나와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었으나 토이에게 들키고 말았다. 토이는 곧바로 뒤를 쫓았지만 그것을 눈치챈 신지는 숲속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자 토이의 눈을 속일 수 있었다. 신지를 놓친 토이는 뒷문화 후어 마치 그를 잡은 것 같은 말투로 말하지 않으면 쏴버리겠어 라고 큰 소리로 고함쳤다. 노부코는 신지가 잡힌 것으로 알고 울면서 모키치에게 매달렸다. 유리코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흐느껴 울었다. 모키치는 몰래 뒷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밖의 모습을 보았다. 문 바로 옆에는 토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신지가 없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하지만 토이는 열지 않으면 붓기로 부숴버리겠어라고 고함치면서 집을 향해 두 발을 쏘았다. 이때 한 발이 사녀 유키코 당시 21세의 대퇴부의 명중에 경상을 입었다. 이때쯤 되어 심야의 상간에 울려 건너는 총성과 절규와 비명 탓의 이상함을 느낀 마을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희생자 18에서 19. 7번째는 언덕에 있는 테라카와 코지의 집이었다. 여기는 모친 토요 45세와 아들 코지 21세 두 명이 살고 있었다. 이곳 역시 열쇠를 잠그는 습관이 없었다. 토이는 돈을 주고 토요와 관계를 가졌지만 그녀가 니시다, 요시코, 테라카와 유리코의 중매를 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다. 총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두 명은 이불을 덮은 채로 총에 맞아 사망했다. 희생자 20에서 22. 8번째는 토이의 집 남쪽 테라카와 센키치 당시 85세의 집.
이곳에는 가족 6명과 양잠 일을 하는 2명 등 모두 8명이 자고 있었다. 토이는 이 집에 원한이 없었지만 예전에 자신과 정교를 거절한 단계 우이치의 여동생 추로요 21세와 기시모토 카치유키의 여동생 미사 19세 등 양잠실에서 자고 있던 2명을 엽총으로 사살했다. 희생자 22.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한 명인 장남 아사이치 64세의 아내 히라지토라 65세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총을 2번 쏘아 죽였다. 양잠실을 뛰쳐나온 토이는 안방 텐마루의 덧문을 열고 들어가 난로 앞에 앉아있던 센키치와 마주쳤다. 센키치는 토이를 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토이는 노인이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총구를 센키치의 목에 겨누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더니 당신은 내 욕을 하지 않았으니 봐주겠어. 내가 죽으면 욕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기죽 웃더니 자리를 떴다. 그 직후 토이는 안쪽 창고로 갔다. 여기에는 아사이치가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 아사이치는 토이와 센키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떨면서도 자는 척하고 있었다. 토이는 3개의 전등으로 아사이치를 비추다가 갑자기 베개를 걷어쳤다. 아사이치가 놀라 일어나려 하자 가슴을 총으로 밀면서 젊은 사람은 도망쳤군. 움직이면 공격할 거야. 얌전히 일어나. 라고 명령했다. 아사이치는 토이를 바라보며 2 손을 모으고 꼼짝하지 않을 테니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토이가 그렇게 목숨이 아까운가? 라고 조롱하듯 말하자 아사이치는 손을 모은 채로 여러 번 아이처럼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좋아, 살려주지. 토이는 그렇게 말하고 센키치 집을 나왔다. 센키치의 아내 테라카와 치오 80세는 마루 밑에 숨어 있었고 손자 테라카와 이사오 당시 41세와 그 아내 테라카와 키이 당시 38세는 2층에 숨어 있었다. 희생자 23. 9번째는 단계 우이치 당시 28세 집이었다. 이 집은 3인 가족이었지만 여동생인 추로요 21세는 테라카와 센키치의 양잠실에서 이미 살해당했다. 단계 집에도 별채인 양잠실이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인 이토 47세가 고온용 화로에 불을 보고 있던 중 토이가 나타나 딸 치로요는 이미 죽었고 이번에는 당신이라고 하며 엽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그녀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6시간 후에 사망했다. 우이치는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어머니의 비명과 총성을 듣고 깨어나 재빨리 탈출해 난을 면했다. 우이치는 한때 테라카와 유리코와 부부였기 때문에 토이의 표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우이치는 니시카모의 파출소에 갔지만 순경이 부재 중이자 다시 카모초 파출소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사건의 발생을 알렸다. 약 3km의 논두렁길을 달리다가 도중에 자전거를 빌려 20분 후에 도착했다. 오전 2시 40분쯤이었다. 순경 아저씨, 큰일 났소. 일어나요. 살인이야. 라는 우이치의 고함 소리에 이마다 타케오 순경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우이치 이야기를 듣기 전 토이가 저질렀냐고 이마다 순경은 고함을 쳤다. 평소부터 토이의 동정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마다 순경은 곧장 전화로 치야마 경찰서 숙주인 키타무라 부경감에게 보고했다. 이후 티가시카무마을 파출소의 요네자와 순경에게도 연락했다. 소방대와 의사에게도 연락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마을의 종을 두들길 것 등을 아내에게 부탁한 후 우이치와 함께 카이오 부락으로 향했다. 희생자 24. 10번째 집은 이케야마 세오 당시 37세의 집이었다. 8인 가족이었지만 수학여행 중이었던 장남 요우 당시 15세를 제외한 7명이 있었다. 토이가 이곳을 습격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케야마 세오가 테라카와 마츠코 당시 35세 이케야마 가츠이치의 오녀 20세의 오빠였기 때문이었다. 토이는 마츠코와 관계가 있었는데 토이가 폐결핵에 걸린 것을 알자 갑자기 변심했다. 스에오는 뒤에 덧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이때 이미 뒤로 돌아갔던 토이가 스에오를 보자마자 총을 난사했으나 스에오는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어 위기를 모면했다. 토이는 집안에 들어가 엽총으로 아내인 미야 34세를 사살했다. 테라카와 마츠코 일가는 위험을 알아채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3일쯤 전 교토로 이사갔다. 이때 5번째 희생자인 니시다 토메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토메는 토이가 죽일 만큼 미워하진 않을 거야. 라며 거절했다. 토이는 마츠코 일가가 도망친 것을 알고 있었다. 희생자 25에서 27.
토이는 사나마키오 오세와 모친츠루 72세를 사살하고 도망치려 하던 부친가츠 이치 74세에게 총을 난사해 사살했다. 차남쇼 당시 12세와 삼남쇼조 당시 9세는 토이의 눈에 띄지 않았는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났다. 희생자 28. 11번째 집은 마을 제1의 부자인 테라카와 쿠라이치 당시 61세 집이었다. 여기는 3명이 살고 있었다. 쿠라이치는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테라카와 마츠코, 오카베 미오 등 몇 명의 마을 여자와 관계하고 있었다. 토이가 비탈을 오르는 도중 가슴에 달았던 전등이 떨어졌지만 쿠라이치가 고함치면서 정문으로 뛰어들었다. 아내 하마 56세가 초를 들고 덧문을 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전등 2개가 보이는 데라고 쿠라이치와 장남 스구루 당시 28세를 돌아보며 외치는 순간 토이의 업총이 불을 불었다. 하마는 초를 들고 있던 오른손에 총을 맞았지만 아픔을 참고 서둘러 덧문을 닫은 후 쿠라이치와 함께 필사적으로 토이의 침입을 막았다. 토이는 닫히는 덧문을 향해 엽총을 5발 난사해서 하마의 오른팔에 중상을 입혔다. 그것을 본 쿠라이치는 2층에 뛰어올라 창을 열고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언덕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 전원에게 이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토이는 쿠라이치에게도 발포했지만 총알은 1층의 지붕 기와를 깼을 뿐이었다. 쿠라이치는 당황해 방 안에 몸을 숨겼다. 토이는 쿠라이치를 단념하고 떠났다. 하마는 사간 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12시간 후 사망했다. 희생자 29에서 30. 지금까지는 모두 카이오 부락에서 벌어졌지만 12번째 살인은 카이오 부락 북서쪽의 사카모토 부락에 있는 오카베 카즈오 51세의 집이었다. 토이는 약 2km의 산길을 달려가 이곳에 왔다. 여기는 부부 2명이 살고 있었다. 아내 미오 32세와 토이는 여러 번 관계를 가졌는데 남편 카즈오는 이를 막으려고 부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오까지 차갑게 대하고 있었다. 오카베의 집은 토이가 찾아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문단속은 하고 있지 않았다. 혹은 테라카와 쿠라이치 때문에 미오가 자물쇠를 떼어 두었을지도 모른다. 카즈오는 토이를 쫓기 위해 최근 공기총을 구입했는데 토이가 들어왔을 때 맞서려 했으나 아내와 함께 사살당했다.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반에 걸친 참극은 끝났다. 피해자는 사망자 30명, 즉사 28명, 중상을 입고 나중에 사망한 사람 2명, 중상자 1명, 병상자 2명 등 합계 33명이었다. 오카베 집을 떠나 오전 3시쯤 타루이 부락 타케다 마츠하루 당시 66세의 집에 나타난 토이는 오늘 밤은 오늘 밤을 나고 콧노래를 부르며 마츠하루가 자고 있는 방에 마구 들어갔다. 마츠하루는 토이를 보고 강도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토이는 할아버지 떨지 말아요. 할아버지 빨리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요. 경찰차가 이 아래까지 나를 쫓아오고 있어. 라고 말했다. 마츠하루가 종이를 찾고 있자 토이는 함께 자고 있던 마츠하루의 손자에게 아창 할아버지는 안 되겠다. 내 연필과 공책을 가져와라. 라고 말했다. 손자가 연필과 공책을 주자 토이는 공책의 일부를 찢으며 나는 죄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갔다. 손자는 저 사람이 토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마츠하루는 처음으로 오카베 미오와 밀통의 소문이 있던 토이를 본 것이었다. 마츠하루는 토이가 유서를 쓸 생각으로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한 것을 알아챘지만 토이에게 아짱이라 불린 초등학교 5학년 아츠오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토이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거기서 산으로 3.5km 들어간 산꼭대기였다. 옆에는 몸에 달았던 회중전등, 머리띠, 일본도 1개, 비수기에 자전거용 램프, 잔낭이 가지런히 늘어 놓여 있었다. 신발도 벗어 제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검정색 학생복의 단추를 풀고 브라운인 구연발 엽총을 손에 들어 셔츠 위에서 심장 쪽에 총구를 대었다. 양손으로 총신을 제대로 잡고 오른쪽 다리를 펴 엄지발가락을 방아쇠에 걸었다. 총성과 동시에 손에서 총이 1m 정도 날아갔으며 토이는 쓰러졌다. 즉사였다. 자살 현장에는 유서가 있고 자택에서도 2통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경. 이 사건에는 하나의 기묘한 전설이 항상 따라다녔다. 중일 전쟁의 한창이던 시기에 벌어진 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해 공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디오를 비롯한 전국의 매스컴에 빠짐없이 보도되었고 전 일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두 번째 이야기, 탈북의 이유.
나는 북한에서 살 때 비교적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고지식하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리숙하다는 뜻이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인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고지식은 미덕이라는 교육을 많이 했다. 장군님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나는 당회의 때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살았다. 북한의 영화나 선전물에도 고지식은 당원의 미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는 순수하고 고지식한 당원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충성하는 것이 당원의 본분,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북한 사회였다. 나 역시 무난하게 살려면 정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나는 가족을 잃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데 습관되어 있었다. 집을 떠나 산판의 벌목장과 발전소 건설장,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상건설장을 비롯한 열악하고 힘겨운 곳에 수없이 동원되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기 싫어 구실을 떼고 발뺌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나는 바보였다. 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집이 없었다. 내가 평양남부고속도 도로 건설에 동원되어 있었을 때 아내는 굶어 죽었다. 혼자 세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다가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울지도 못했다. 나는 그때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늘상 설교하는 충성과 고지식함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통렬히 깨달았다.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간 아내에게 너무 죄스러웠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살아야 했다. 아내는 12살과 9살, 7살이 된 세 자식들을 남겨놓고 죽었다. 7살인 막내는 딸이었다. 그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무리로 굶어 죽던 1996년이었다. 나는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전에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하루 세끼를 굶기지 않고 먹이기 위해 못해본 일, 못해본 짓이 없었다. 봄에는 산골짜기에 부대기 농사를 했고 여름에는 강가에서 사금 채취를 했다. 겨울에는 장사를 다녔다. 가을에는 농장 마트 들어가 도적질도 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나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배불리 밥을 먹이지 못했다. 나는 그때 최악의 굶주림을 견디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굶어 죽기가 정승하기보다 힘들다는 속담의 뜻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굶주림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야만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날이 갈수록 허약해질 때면 식욕은 참기 어렵게 왕성해진다. 특히 아이들이 그 강렬해진 식욕을 억제하며 굶주린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정승도 3일을 굶으면 도적질을 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 같다. 나는 아침에 일하러 가면 항상 저녁 늦게야 돌아오고는 했다. 옥수수나 기타 먹거리를 구하러 부근 농촌에 장사를 갈 때면 이틀씩, 사흘씩 집에 오지 못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린 새 자식들은 어른 없는 집에서 무서운 밤을 보냈다. 나는 아침에 일하러 갈 때면 항상 어린 새 자식들의 점심밥을 따로따로 공기에 담아 두고는 했다. 멀리 갈 때에는 저녁밥까지 공기에 담아 찬장 안에 놔두곤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접심이나 저녁때를 기다려 자기 밥 그릇을 꺼내 먹곤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은 나중에 밥 시간을 맞춰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있으면 보는 족족 먹어치우고는 했다. 점심밥을 그릇에 담아 찬장 안에 넣어두면 아버지가 일하러 가기 바쁘게 모두 꺼내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접심을 굶었다. 먹을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떤 때는 형이 동생 밥을 훔쳐먹기도 하고 동생이 형의 밥을 훔쳐먹기도 했다. 나는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속이 타서 화를 내고 심지어 어린 자식들을 두들겨 패기도 했다. 당시 나에게 절박한 것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굶겨 죽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주변에서 애들이 하루 한 끼만 배불리 먹고 다음 두 끼는 굶는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지속하다가 나중에는 허약해지고 또 그 허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간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비록 풀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조금 넣고 끓인 영양가 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이라도 자식들에게 정상적으로 먹이려고 애썼다. 나는 어린 자식들이 아침에 점심 저녁밥까지 먹어치우는 비정상적인 음식 섭취와 굶주림으로 왕성해진 애들의 식욕을 절제시키는 싸움의 말까지 들어야 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자살해 죽을 생각도 몇 번씩이나 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팠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어린 자식들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날 나는 이웃 농촌부락으로 장사를 떠났다. 죽은 아내가 평소에 입던 옷가지들과 나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농촌에 가서 옥수수 몇 킬로를 바꾸어 오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녁에 늦게 돌아올 것을 예견하여 어린 새 자식들의 저녁밥까지 지어 담아놓고 떠났다. 나는 그날 몇십 리를 걸었다. 농촌 부락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입던 옷가지들과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구걸했다. 장사가 아니라 구걸이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게 사는 세월이어서 사람들은 선뜻 내가 들고 다니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작은 농촌 부락의 한 노인이 초조한 나의 몰골을 측은히 보더니 자네도 몹시 급한 모양이군이라고 중얼거리며 강냉이 3kg을 내다주고 내 손에서 손목시계와 입던 옷가지들을 받아주었다. 나는 강냉이 3kg을 들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9살짜리 둘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오길 기다린 듯 막내딸애가 울먹이며 말했다. 작은 오빠는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내 밥과 큰 오빠 밥을 몽땅 훔쳐먹고 도망쳤어. 나는 어렵지 않게 내가 없는 사이 집에서 있은 일을 짐작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해진 둘째가 참지 못하고 제 형과 동생의 밥까지 훔쳐먹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욕설이 무서워 집에서 도망친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아이들에게 음식을 대충 해먹이고 집을 나섰다. 둘째가 갔을 만한 곳을 모조리 찾아 헤맸다. 평소에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들에게 욕을 하고 매질까지 했던 자신을 가슴 아프게 돌이켜보며 역전 대합실과 집 근처의 다리 아래 장마당의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둘째는 없었다. 다음 날도 나는 종일 둘째를 찾아 헤맸지만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는 2달 후 시체가 되어 나의 앞에 나타났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매일같이 둘째를 찾아 헤매는 나에게 안전부에서 연락이 왔다. 두만강에 빠져 죽은 아이 시체를 하나 발견했는데 혹시 잃어버렸다는 둘째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두만강으로 달려갔다. 두만강으로 달려간 나는 가슴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두만강에 빠져 죽은 아이는 둘째였다. 둘째는 몰래 중국에 건너가서 훔쳤는지 아니면 구걸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강냉이 몇 킬로를 얻어가지고 집에 오려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죽었다. 둘째가 건너오다가 죽은 두만강에 멀지 않은 곳의 여울가에는 작은 강냉이 자루가 하나 걸려 있었다. 둘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 나에게 둘째의 시체를 처음 발견했다는 국경경비대 군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 강냉이 자루를 등에 지지 않고 강을 건넜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9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강냉이 자루를 얻고 강을 건너다가 죽었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날 둘째를 두만강가에 산기슭에 묻고 오랫동안 울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처럼 살아보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둘째의 무덤 앞에서 나는 가슴을 칼로 에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가져보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비참하게 불쌍하게 숨져가는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9살인 둘째 아들을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보낸 듯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멍청해졌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나도 자신이 전과 달리 삶에 대한 욕망이 깡그리 없어지는 것을 종종 느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을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면서 슬픔과 함께 비관에 젖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만치 의욕을 잃고는 했다. 그러나 나는 무맥하게 손맥을 풀고 있을 수 없는 처지였다. 나에게는 12살인 큰아들과 7살인 막내딸이 달려 있었다. 억지로라도 살아야 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시절,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나의 어린 자식들은 못 먹어본 것이 없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풀과 풀뿌리, 술찌꺼기와 된장찌꺼기, 나무껍질과 두부찌꺼기를 비롯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먹었다. 짐승도 안 먹는 것을 먹고 살았다. 옥수수가 생기면 약처럼 풀에 조금씩 섞어 끓여 먹었다. 그때 절감한 것인데 아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들어가는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애처롭고 가슴이 아프다. 북한에 흉년의 아이 배 터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 속담의 뜻은 옛날부터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아이들만은 배부르게 먹여 살렸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시들어가도 나라의 지배계층들은 체제옹호만을 매일 외쳐대며 자기 배 채우기에만 급급해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때 나라와 체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김정일의 정치는 철두철미 반민족 통치라는 것도 깨달았다. 내가 어린 둘째 아들을 억울하게 땅에 묻은 지 1년이 지나간 1997년 8월이었다. 그날 나는 아침부터 분조소에 불려갔다.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직장에 몇 개월 나가지 않았었다. 당시 직장에 나가 일해도 식량 배급은 전혀 없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노동단련대에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노동단련대는 한국의 80년대 삼청교육대와 같은 곳이다. 잔인한 세상이었다. 힘없는 사람들은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죽어야 하는 세상이었다. 그날 분주소에 불려갔다가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13살이 된 큰 아들애가 뒷뺨에 퍼렇게 멍이 들어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나는 누워있는 아들애를 일으켜 앉혀놓고 얼굴에 왜 퍼렇게 멍이 들었냐고 따져 물었다. 아들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울먹이며 자기가 뒷집에 텃밭에서 몰래 강냉이 2이삭을 따가자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붙들려 매를 맞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 뭘로 때렸냐? 울컥 화가 나는 나의 물음에 아들애는 우물우물 대답했다. 처음에는 몽둥이로 하나 때리고 다음에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때 나는 속이 터지는 것 같은 원통함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비애를 느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큰 아들은 마음이 착했다. 영양실조에 걸려 시들어가는 막내 동생에게 자기 밥을 더 주고는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종일 방 안에 누워있곤 하던 애였다. 사실 밥이라고는 할 수 없는 풀에 강냉이 가루를 조금 섞어 끓인 것이었지만 말이다. 나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 아들애를 꽉 부둥켜 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해간다는 것을 절감했다. 강냉이 2이삭이 뭐길래. 뒷집 주인도 전에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는 했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굶주림은 사람들을 잔인하고 악착 같은 냉혈동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악착한 승냥이 같은 기질을 가져야 살아남는 세월이 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면 자신이 굶어야 하는 비정한 세월 속에 사람들은 인정 따위를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유일한 재산이었던 낡은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 강냉이 한 배낭을 바꾸어 왔다. 그것을 한 번에 삶아 아들애와 딸애에게 주었는데 그날 허기졌던 애들이 맛있게 강냉이를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부터 한 달이 지난 후 13살이던 큰 아들애는 집을 나갔다. 내가 둘째 아들애를 잃고 마음고생하는 것을 봐서인지 큰 아들애는 집을 떠날 때 중국으로 간다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갔다. 아들애는 편지에 자기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동생에게 자기 몫까지 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썼다. 그 후 나도 딸애를 데리고 중국으로 탈북했다. 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들애를 찾지 못했다. 큰 아들애를 찾아 중국에서 10년 동안 헤맸다. 그렇지만 넓은 중국 땅에서 아들애를 찾는다는 것은 숲속에서 바늘찾기였다. 아들애가 살아있으면 지금 28살이다. 나는 지금도 푸짐한 밥상에 마주 앉을 때면 배 없이 목이 꽉 매는 것 같은 비애를 느낀다. 배고픔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애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큰 아들애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가 파렴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식당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얼빠진 것처럼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 생각에 혼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첫째 아들을 만나 그 애가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산에도 어느 절에 맹인 스님이 계셨다. 어느 날 맹인 스님은 젊은 스님 몇 명을 데리고 오솔의 산에 갔다. 아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오솔의 산에는 곳곳에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념을 담아 작은 돌들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 맹인 스님은 젊은 스님들에게 말했다. 여기 쌓여있는 작은 돌들은 절대로 가지고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젊은 스님 중 한 명은 뭐야, 별거 없는 보통 돌이 아닌가. 이게 뭐라고? 라고 생각하며 작은 돌을 하나 주워 품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사건은 절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벌어졌다. 한동안 조용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맹인 스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어째서? 맹인 스님의 외침에 놀란 다른 스님들이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맹인 스님은 여자 귀신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이 차를 뒤쫓아오고 있네. 라고 대답했다. 어찌된 일입니까? 모두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맹인 스님의 얼굴은 점점 구겨지고 있었다. 이 안에 누군가를 쫓아오고 있구나.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돌을 주었던 젊은 스님은 깜짝 놀라서 자신의 품속에서 돌을 꺼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젊은 스님은 조마조마해하면서 돌을 뒤집어 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확실히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헉! 깜짝 놀란 젊은 스님은 무심코 그 돌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아, 따라잡히겠구나. 맹인 스님이 외친 순간 돌은 아스팔트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나버렸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젊은 스님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맹인 스님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오고 있다. 그럴 수가. 겁에 질린 젊은 스님은 모든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맹인 스님은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제대로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놨으면 어떻게든 되었을 것을.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유감이지만 돌이 깨져버렸으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 그 후 그 젊은 스님은 고열에 시달리다 맥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네 번째 이야기. 마법사. 한때 바보판에서 나온 이야기 중 크게 유행한 이야기 있다. 30살을 넘어서도 동정이면 마법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다. 원래는 그런 야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사이트에서의 소개문이 웃겨서 나 3년 뒤면 마법사다. 라던가 위험해. 내일 마법사가 된다니. 같이 여러 곳에서 장난스럽게 읊어대곤 했었다. 그런데 내 친구 중에는 오컬트 매니아랄까 아무튼 그런 자료를 엄청 모아놓은 놈이 있다. 직업은 프리랜서 작가였다. 직업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종종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어느 날 그 녀석이 이런 말을 꺼낸 것이다. 30살을 넘어서도 동정이면 마법사가 된다는 이야기 말야. 그거 어느 정도는 사실인 모양이다. 라고 했다.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처음에는 완전히 바보 취급했지만 그 녀석은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 이야기가 나름 사실적이어서 나는 꽤 무서웠던 것이다. 그 친구가 관련 협회에서 소위 진짜 능력자라는 유명한 사람을 한번 취재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라고 한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었고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친구는 잔뜩 긴장한 채 만나러 갔었지만 의외로 소탈한 사람이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 그중 한 가지가 이 이야기라는 것이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요즘 인터넷에서는 30살이 넘어서도 동정이면 마법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쯤 장난삼아 물어봤던 모양이다. 웃음을 이끌어내려는 생각이었지만 의외로 그 사람의 대답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엥? 이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종교나 종파에서 간에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신욕, 수면욕, 성욕 세 가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는 이성과의 성교를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직자들에게 금지하고 있고 불가에서도 수행을 할 때는 식욕, 수면욕, 성욕을 엄격한 계율로 다스리며 심신을 단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정이라는 것은 그 셋 중 성욕을 금하는 수행을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엄격한 계율에 몸을 바치는 가톨릭이나 수도승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본의 오타쿠들이라고 한다.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게임 오타쿠. 혼자 방에 틀어박혀 한결같이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도 잘 자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오타쿠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리도 없고 평생 동정으로 지낼 확률이 높다. 세계의 욕구를 극한까지 견디어내고 일심불란하게 게임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집중한다. 즉, 그 행위는 이미 생물로 살아있는 그대로 신이 된 행자나 성지에서 엄격한 수행을 받는 성저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중에서 개안하는 사람, 득도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소질이나 그 사람의 성격도 있을 테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확률로 눈을 뜰 것만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엄격한 수행을 거쳐 온화한 성격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힘을 비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각도 하지 못하고 손에 넣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세계의 균형이 깨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탓이겠지요. 라고 말을 맺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로서도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드는 무척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5번째 이야기. 작은 할머니. 당시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인즉슨 집안에 큰일이 생겼고 그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써보자면 당시에 친구 아버지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께서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한밤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다급히 친구 가족은 응급실로 할머니를 모셨고 병원 응급실에선 일단 가족은 밖으로 내보내고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친 때 수술 후 일단 담당 의사는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손을 쓸 수 있는데 까지는 다 써봤으나 시간이 별로 없어 오늘 내일이 고비라며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심지어 의사는 더 경황이 없어지기 전에 장례 준비까지 하라며 가족들을 안정시켰다고 하네요. 어쨌건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가 그렇게 포기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원 영안실이며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 지방에 사시던 친척분들에게까지 연락해 모두 모이시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진짜 시신에게 입혀드리는 수일까지 장만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이 끝나신 후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그와 동시에 장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호흡기에 의존하신 채가는 숨이 남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장례를 치를 순 없었다네요. 할머니께서는 심장박동과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맞이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일단 며칠간만은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가족분들이 돌아가며 가로겸 할머니 상태를 체크하던 와중에 친구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숭옥대사 할머니 간호를 하며 잠깐 잠이 드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실 정도로 뚜렷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웬 색동저고리를 차려입고 쪽진 머리를 한 눈이 가늘게 찢어진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입원 중이신 병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오니 이 할머니 안 죽었어. 빨리 지금 가서 흰소금 한 대랑 붉은 콩 한 대 구해서 할머니 얼굴에 대고 세게 내려쳐.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꿈이 깨셨다는데 영꿈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꺼름칙해서 다음날 바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가족분들 중 기독교 신자이신 친구의 고모님과 몇몇 가족분들은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일 뿐이라며 반대하셨지만 모시고 사신 입장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강하셨던 친구 아버지께선 혹시 아느냐. 정말 재수씨 꿈이 맞다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시라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답니다. 일단 현대의학으로도 죽음을 예고했고 돌아가실 분 면전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신 가족도 계셨지만 결국 모시고 사셨고 할머니를 제외한 가장 큰 집안의 어른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셨답니다. 친구 아버지와 꿈을 직접 꾸신 친구 숙모 외에 친구 아버지의 살아계신 당숙 어른 한 분만을 대동한 채 숙모님의 꿈 내용대로 늦은 밤 조용하게 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쪽 진 머리의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셨답니다. 그러고 약 이틀 정도가 더 지났고 간간히 조금씩 반응을 하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선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가족들 중에서도 이상한 꿈 때문에 고인이 되실 분께 무례를 범했다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요. 그렇게 친구 아버지께서도 괜한 죄책감에 괴로워하셨는데 정확히 그 일을 치르고 3일 정도가 지나서 할머니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시더니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눈을 뜨시자마자 힘겨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찾으시듯이 두리번 거리시며 던진 말씀이 2년 어딨어? 2년. 이 죽일 년. 2년 어디 갔어?
라고 하셨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들려주셨던 예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구의 할아버지, 즉 할머니의 남편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첩까지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친구의 작은 할머니 정도 되시겠네요. 그 작은 할머니께서 평소 눈치도 없고 조강지처이신 할머니께 민폐를 많이 끼치셨는데 그로 인해 두 분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집에서 어떻게 같이 공존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앙숙지간이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아의 자녀가 없으셨던 작은 할머니는 첩이라는 오명을 평생 뒤집어 쓴 채 집은 물론 동네에서도 쫓겨나듯 떠나셔야 했고 그 뒤로 친구 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식들이 장성하실 때까지 연락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작은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나타셨고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형님 내가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하셨답니다.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산발한 채 나타나 할머니의 목을 조르시고 넘어지신 할머니의 배 위에 올라타셔서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친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힘을 당해내실 수 없으셨다고 하셨고 그 기간이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기간과 동일했다고 하네요. 이후 친구 할머니께서는 회복하시고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를 거라는 수술집도의와 담당 의사의 말과는 달리 약 4년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친구를 만나면 정말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할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작은 할머니에 관한 행적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셨지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비법을 알려준 친구 숙모 꿈속의 그 색동저고리 옷의 여자는 누구였으며 진짜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실 뻔한 일이 첩으로 들어오신 그 작은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굉장히 무섭고 신기하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 세계. 건축법 때문인지 5층 이상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고속도로변의 맨션에도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한 개 있었다. 나는 6층에 살았기에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계단으로는 내려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올라오기는 꽤 힘드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요즘 나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다. 대학교 강의가 없던 어느 평일 오후 나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방을 나섰다. 1층까지 내려가기 위해 나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인 8층에 멈춰 있었고 누군가 타거나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림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 열린 엘리베이터 문 안에는 중년의 아줌마가 한 명 있었다. 아마 8층의 거주자 같았다. 그간 몇 번 보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층의 버튼은 이미 눌려져 있었다. 4층에서 한번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택배 배달하는 형씨가 탔다. 3명 모두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갑작스럽게 3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중력의 무게가 느껴진다. 나를 포함해 엘리베이터 안의 3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무엇일까? 고정일까? 정전은 아닌 것 같다.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은 여전히 켜진 채다. 무슨 일일까요? 내가 중얼거리자 아줌마도 택배기사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잠시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택배기사가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택배기사의 의문은 나의 의문이기도 했다. 아마 실제로는 몇 분 흐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막연한 불안과 초조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들 안절부절하기 시작할 무렵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줌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 나도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조금 놀랐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눌려져 있는 것은 1층 버튼뿐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있었다. 4층을 벗어나 5층, 6층, 그리고 7층에서 멈춰 문이 열렸다. 나는 멍하니 열린 문 너머를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뭔가 불안정한 것 같네. 아줌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계단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것도 그렇네요. 라며 택배기사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당연하다. 아줌마가 하는 말은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운 좋게 문이 열렸지만 다시 내려가다 멈추면 아예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정말 운이 나쁘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나도 이 믿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두 사람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엘리베이터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확실히 맨션의 7층 같다. 하지만 매우 어둡다. 전등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다. 빛이 없는 것이다. 통로 안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역시 정전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밝았다. 동작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해도 엘리베이터는 어쨌거나 움직이고 있다. 정전일 리가 없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위화감을 느끼며 나는 문득 7층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에 눈을 돌렸다. 뭐야, 이건 하늘이 붉다. 아침 노을인가, 저녁 노을인가. 하지만 지금은 오후다. 게다가 하늘에는 태양도 구름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쩐지 오싹해질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이번에는 시선을 땅으로 돌려본다. 암흑이었다. 고속도로나 빌딩의 윤곽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맨션처럼 전혀 빛이 없다. 게다가 평상시에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오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무음이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거기다 움직이는 것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뭐라 설명하기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눈앞의 풍경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하늘이 매우 붉었다. 적과 흙의 색이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본다.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은 변함없이 밝게 불이 켜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려고 했다. 어떻게 하지? 결국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다. 이번에는 별로 이상한 움직임 없이 엘리베이터는 얌전히 1층까지 내려왔다. 열린 문 너머는 평소의 1층이었다.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달린다. 온갖 생활 소음이 들리는 평범한 오후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괜찮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마음이 가라앉자 아까 먼저 내린 두 사람이 신경 쓰였다. 나는 계단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다.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릴 리가 없다. 나는 몹시 무서워졌어. 밖으로 나갔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 지금은 다른 맨션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디를 가던 계단으로만 다닌다. 계단은 어쨌거나 건물에 붙어 있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다르다. 나는 지금도 그것이 이 세계로의 문이 열렸던 순간이라고 믿고 있다. 7번째 이야기, 탑승자 전원 사망. 한밤중 창밖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는 눈을 떴다. 방은 2층이고 밖에서 침입할 수 있는 계단이나 베란다는 없다.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여자는 창문을 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집 앞길에 연구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운전기사로 보이는 상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이 근처에서 장례식이라도 있는 걸까?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때 상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한 분 더 타실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는 당황해서 창문을 닫았다. 어쩐지 불길한 것을 본 것 같은 마음에 아침까지 침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연구차도 상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자는 어차피 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층에서 잤던 부모님 역시 자동차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같은 꿈을 꾸었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면 어김없이 연구차가 있다. 한 분 더 타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며 여자는 눈에 띄게 야이어가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 빈자리에 자신을 강제로 태우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 결국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친구가 기분 전환을 위해 함께 쇼핑에 나섰다.
백화점 안은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녀들 역시 마음껏 쇼핑을 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섰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서로 밀치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다. 서로 어떻게든 먼저 타라는 사람들을 엘리베이터 보이가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정리한다. 겨우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한 분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상복의 남자가 한 말과 같다. 순간 불안해진 여자는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친구를 잡아 끌어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는 그녀들의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내려가 버렸다. 왜 그래? 친구의 질문은 아래에서 울려 퍼진 굉음과 비명에 지워져 버렸다.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었다.